사교육비 지출이 부담되긴 하지만 막상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2년 연속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어요, 사교육비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26조라는 건 엄청난 큰 금액인데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한 5년 동안 또 지금까지 거쳐서 코로나 시대에 약간 좀 방만하게 또 어떻게 보면 여유를 가진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면은 부모님들이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의 자녀를 이제 사교육으로 많이 시킨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해서 네네. 이미 학부모들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좀 의아한 게 보통 사교육 많이 하는 사람 하면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초등학생이 많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고등학생들도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관련돼서는 그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에 보내봐야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관련된 거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자식은 제대로 한번 학원이 됐든 사교육에서 좀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학교보다는 이제 학원이라든지 사교육 쪽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으로 이제 돌아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진짜 똑똑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현명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요, 이 사교육하면 이제 어려운 과목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보통 영어, 수학 이쪽의 상승폭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국어예요. 네. 국어가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국영수는 거의 기본 과목입니다. 그렇죠. 사교육에. 하지만 코로나 때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읽기라든지 또는 뭐 독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뭘 하다 보면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거 기초교육이 잘못됐는데 읽기부터 제대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어 과목이 한 13% 증가된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초등학생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최근에 서울 내에서도 초등학교 폐교하는 데도 굉장히 많고 한 반에 10명, 15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사교육비가 계속 늘고 있다. 이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번에 통계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는 엄청 폭증을 했죠. 또 하나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졌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들은 대부분 다 이번에 깨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면 교육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더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사교육을 했다면 이제 풀렸잖아요. 네. 풀리면 좀 바뀝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약간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 사교육비는 올해는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교육비 폭증의 오적이라고 하는 그룹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사교육이나 학원 관련된 관계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학부모를 부추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일종의 보면 정치권이나 정부 관련된 겁니다. 어떤 정책을 취할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서 부안해동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 소위 교육학자라든지 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제대로 사교육을 모르면서도 또 한마디를 거들면서 이렇게 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교라든지 교사 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열망 또는 그 부분이 학부모 마음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죄송스럽지만 언론도 상당히 부추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학원 관계자, 전직 학원 관계자 제발 좀 안 나오는 것이 사교육 오적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적이다라고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면 이제 과거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과외도 금지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몰래 과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육열을 쉽게 사그라뜨리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본 것 중에 좀 놀랍던 것 중에 하나는 월소득 차이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상당히 다르다. 물론 네. 당연히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가르치겠거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단순하게 교육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사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취직이라든지 계층 상승의 부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잘 만난 학생들이 사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돼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결국 취직도 잘 되는 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에는 무려 5배, 6배, 7배의 사교육비 격차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취직이라든지 사회에서 성공과 그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해당되는 거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많은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나오는 교육부 정책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인가요? 또 중간에 시험 없는 시기도 꽤 많아서 애들이 네. 내 아이가 과연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2014년 이후에는 관련 정책도 없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부라든지 네. 그 교육 관련돼 있는 공무원 또는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육감들도 따끔한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왜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자녀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애가 학교를 갔는데 진짜 뭔가를 배웠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초적인 부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이라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든지 가나다라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학 나오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학교 안 되겠네. 내 자식은 학원이라든지 충분히 관련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 교사, 정부 관련된 부분이 등 돌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분명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지난 10년을 거쳐서 우리가 몇 가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속된 말로 잡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는 입시와 관련돼 있는 것에 손대지 않는다. 입시와 관련돼 있는 게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도 10년 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입시 관련돼 있는 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섣불리 얘기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제도 고등학교는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준비된 고등학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정부가 좀 자신을 갖고 학부모한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아하. 우리가 사교육을 잡겠습니다. 네. 변화시키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수능 관련돼 있어서 EBS와 연계율을 높여서 수능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의미냐면 그 이과생만 유리한 수학에만 유리한 부분의 수능을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한번 믿어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다른 정책에 해당되는 걸 추진한다면 학부모들은 또 저러네. 과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에 또 조사를 했을 때 분명 사교육은 증가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잡는 부분이 정부와 정책과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학자들이 역할이고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딴소리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입시를 흔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줄여나간다면 결국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악순환은 반복될 겁니다.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좀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궁금한 것이 선행학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생이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숱하게 듣는데 이게 단지 마케팅인지
아니면 정말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선행학습과 관련돼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정에 보면은 그 부가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내 아이가 선행학습을 안 하면 그 아이는 뒤처집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 교육적인 효과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이 같이 앞서서 나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녀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보면 학원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깰 수 있는 거는 초중고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부는 선생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학부모한테 믿음을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면 사교육의 문제가 앞으로 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위기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제대로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